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로비 예산만 1년에 1조 원이 넘는 나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일본 로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24년 2월 니케이 신문은 일본 정부가 다가올 11월에 치러질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될 것에 대비해 대미 로비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는 측근도 예측할 수 없는 인물이기에 기존의 방식이 아닌 트럼프를 위한 로비를 준비한다는 말이죠. 실제로 일본은 2023년부터 로비 활동비를 13% 늘린 데다 주미 일본 대사관은 지난해 트럼프와 가까운 로비 기업 발라드 파트너스 등 로비 관련 업무 등을 처리하는 3개 회사와 새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알려졌죠. 이에 따라 주미 일본 대사관이 계약한 로비 기업은 총 20개로 늘었습니다. 일본의 로비 활동은 사실 하루 이틀 일이 아니죠. 일본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아주 오래전부터 국제사회에서 광범위한 로비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일본의 로비는 치밀하고 또 세심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당장 한국만 해도 코리안 스쿨이라는 게 있습니다. 코리안 스쿨은 한국 대상 전문 외교관들을 양성하는 곳이죠. 일본의 로비 예산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2015년에는 약 6천억 원으로 알려졌다가 2019년에는 8천억이 넘어가더니 2020년부터는 연간 1조 원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되었죠. 2024년인 지금은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일본은 왜 정확히 무엇 때문에 매년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어 로비에 공을 들이는 걸까요? 일본은 로비 예산을 전략적 홍보 예산 또는 공공외교 예산이라는 명목으로 책정하고 있는데, 일본 참여원이 작성한 관련 예산 설명서에 따르면 로비의 주요 목적은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존재감과 이해도 호감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일본의 올바른 모습을 알리고 친일파, 지일파를 육성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미지 메이킹이죠. 한국에서는 역사 때문에 친일파가 안 좋게 쓰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친일파는 매국노가 아니라 일본의 우호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 정도입니다. 일본은 공공외교와 소프트 파워 같은 외교 전략을 통해 이미지 메이킹에 성공한 대표적인 국가로 분류됩니다. 성공적인 이미지 메이킹의 뒷면에는 다름 아닌 로비가 존재했죠. 강범위하지만 일본이 특히 신경 쓰는 분야가 몇 개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역 마찰 문제이죠. 1986년에 있었던 미국과의 반도체 협정부터 2019년에 시작된 한일 무역 분쟁에 이르기까지 일본은 극단적인 무역 제재를 피하고 자국 기업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전직 정부 관료와 업계 전문가들을 통해 상대국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면서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조치를 유지하는 전략이었죠. 예를 들어 1980년대 미국 반도체 산업은 일본의 덤핑과 시장 접근 제한으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미국 정부는 강력한 무역 제재를 경고하며 협상을 요구했습니다. 이때 일본은 외국 반도체 기업이 일본 내 시장에서 20%의 점유율을 달성하게끔 하겠다며 미국의 시장 개방 요구를 부분적으로 수용했죠. 덕분에 미국의 완전한 시장 개방 요구는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이면에는 이 정도에서 끝내자고 하는 합의 로비가 있었고요. 2019년에 시작된 한일 무역 분쟁에서는 미국은 직접적인 개입은 피하고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면서 이제 한국과 일본이 서로 잘 지내야 한다는 식의 결의안을 통과시켰는데, 미국이 한국 편을 들지 않고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한 것에는 일본의 적극적인 로비 활동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되죠. 일본이 무역 갈등 문제 말고도 로비 활동에 주력을 기울이는 또 다른 사안은 바로 역사 문제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원자 폭탄을 맞고 패망한 전범국이자 패전국입니다. 일본이 역사 쪽에 로비를 펼치는 핵심 이유죠. 패전국이야 뭐 상관없는데 전범국은 일본 이미지에 큰 타격이거든요. 일본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 미국에 엄청난 로비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야 일본이 이런저런 짓을 했다는 걸 배워서 알지만 외국인들은 모르죠. 관심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서방 국가에서 인권을 유린했다는 건 절대 악입니다. 충분히 관심을 일으킬 만한 사안이기에 퍼지지 못하게 로비를 하는 것이죠. 1980년대 후반부터 위안부 문제가 한국의 민주화와 함께 본격적으로 공론화되기 시작하자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를 부정하거나 왜곡하거나 축소하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1993년에는 고노다마를 통해 위안부 문제에 대한 공식 사과를 발표하기도 했으나 2007년 아베는 일본군의 강제 동원에 대한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죠. 위안부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한 미국의 일부 하원 의원들은 일본 정부의 책임을 묻는 결의안을 발의했는데, 이때 일본은 미국 내 로비 활동으로 대응했습니다. 앞에서 말했듯 일본에게 위안부 문제는 한일 문제가 아니라 일본의 이미지 문제이기 때문이죠. 일례로 2007년 미국 하원에서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을 통과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던 마이크 혼다 전 하원 의원은 결의안 통과 당시 자신도 일본 측으로부터 심한 반대 로비를 받았다고 털어놨습니다. 자신들에게 부정적인 결의안을 발의하는 의원들은 물론이고 평소에 일본의 우호적인 이른바 지일파 의원들이 향한 로비에도 공을 들이며 정부 언론 싱크탱크 등 각계각층의 인사에게도 접촉하고 있죠. 그 결과 미국에는 아주 단단하게 결속된 친일 그룹인 국화클럽이 만들어졌고요. 국화클럽이란 미국에서 일본의 우호적인 정치
정치인과 지식인들을 일컫는 말로 쉽게 말해 미국 내 친일 세력입니다. 국화가 일본 왕실을 상징하는 꽃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름이 붙여졌죠. 사실 국화클럽은 21세기 이전부터 존재하여 1980년대부터 조명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측 로비를 연구한 페코에이트는 1990년에 영향력의 요원들이라는 책을 통해 일본이 워싱턴을 매수하고 있다고 말했는데, 이는 국화클럽을 통해 일본 쪽으로 기울어진 편향적 메시지가 미국 사회에서 자연스레 유통되고 있음을 함축적으로 표현한 메시지였죠. 책에 따르면 일본은 미국 국방부와 국무부 관료들을 중심으로 시작하여 2단계는 워싱턴 로비이스트들과 고문들을, 그리고 3단계로 의원들과 보좌관들을 매수하는 식으로 점차 영향력을 확대해 나갔습니다. 위안부 문제가 공론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일본은 미국 학자들과 연구자들에게 수백만 달러를 투자했을 정도이죠. 일본이 물밑 작업을 열심히 한 덕분에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대체 무엇 때문에 한국인들이 일본 정부에게 화가 났는지 거의 모를 뿐더러 관심도 없는 상태입니다. 미국은 로비가 합법인 국가인 만큼 로비 업체들은 외국 로비 대리인 등록법에 따라 돈을 얼마나 받아 어떻게 썼으며 어떤 활동을 했는지 미국 법무부에 6개월에 한 번씩 반드시 보고해야 합니다. 법무부와 의회에 제출된 모든 로비 기록은 사이트에 공개되어 있죠. 이 사이트에는 일본 측의 소녀상 전시 방해를 비롯해 여러 로비가 공식적으로 기록되어 있고요. 즉 정리하면 일본 입장에서 위안부 문제는 한일 문제가 아니라 이미지 문제이자 이때까지 로비로 힘들게 쌓아올린 탑이기 때문에 외국에서 큰 이변이 일어나지 않는 한 별다른 진전을 가져오기는 힘든 사안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일본은 오래전부터 로비를 통해 독도 영유권 주장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죠. 미국은 1947년 3월 평화조약의 1차 초안부터 1949년 11월 5차 초안까지는 독도를 한국 영토로 명문화했는데 얼마 안가 일본의 로비에 흔들려 1949년 12월 6차 초안에서는 독도를 삭제했습니다. 이승만 정부는 주미 한국 대사에게 수정 교섭을 지시했으나 미국은 같은 해 8월 딘러스크 당시 극동 담당 미 국무부 차관 보를 통해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며 싸늘하게 답했죠. 일본은 지금도 미 국무부의 이 답신을 근거로 미국이 일본의 독도 영유권을 인정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고요. 일본의 로비 활동은 동해 문제에서도 빠지지 않습니다. 미국은 연방제 국가이기 때문에 주마다 법이 다르고 각 주에서 어떤 교육과정을 채택할 것인지 주의회에서 결정하는데, 2014년 버지니아에서 교과서에 동해와 일본해를 똑같이 병기해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되자 일본은 버지니아에서 가장 크고 유력한 로비 회사인 맥과이어 회사를 6억 원에 고용했죠. 그리고 주의회 의원들과 주지사를 찾아가 설득하다가 설득이 먹히지 않자 우리 일본 기업을 버지니아에서 모두 철수시키겠다는 협박성 편지까지 보냈습니다. 당시 이 모습을 지켜본 외국 정부의 로비를 연구하는 한 싱크탱크 이사는 일본이 교과서에서 단어 하나를 빼고 넣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로비를 하는 걸 보고 굉장히 놀랐다고 말했는데, 일본이 로비 활동에 얼마나 세심하고 공을 들이는지 잘 드러난 일이죠. 이때까지 로비 중에서도 역사 문제를 이야기한 이유는 제가 한국인이고 여러분도 한국인이기 때문도 있지만, 일본은 세심하고 은밀하게 로비를 하기 때문에 전략이 드러나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유일하게 역사 문제에서만 로비 전략이 드러나죠. 아마 느끼셨을 것 같은데 일본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일본의 입장을 직접 스스로 설명하는 법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른 나라 사람들도 이때까지 몰랐던 거죠. 그 나라에 권위 있는 정치인이나 학자들을 로비하여 그들이 일본의 입장을 대변하게 만들거든요. 2021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매춘부라고 주장하는 논문으로 파문을 일으킨 미국 하버드대 교수 마크 램지어도 일본의 로비를 받아 일본을 대변하는 대표적인 학자 중 한 명입니다. 마크 램지어 교수가 일본 측의 로비를 받은 인물이라는 사실은 그의 교수직함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나죠. 램지어 교수는 하버드대에서 미쓰비시 일본법학 교수라는 직함을 부여받았는데, 이는 램지어 교수가 미쓰비시로부터 월급과 연구비를 지원받는 하버드대의 석좌 교수였기 때문이거든요. 위안부 논문 파문 당시 한국뿐만 아니라 외국의 많은 학자들 역시 램지어 교수의 논문을 엉터리의 비양심적인 논문이라고 비판했는데, 당시 하버드대 총장 로렌스 바카우는 램지어 교수의 주장을 학문의 자유에 포함돼 문제가 없다며 그를 옹호했습니다. 일본의 로비력이 실감되는 순간이었죠. 이 밖에도 일본은 동북아 안보 구도에서 자국의 역할을 강화하고 이에 따른 외교 정책에 대한 지지를 얻고자 다방면으로 로비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본이 로비 예산의 60%를 미국에 지출할 만큼 유독 미국 로비에 열을 올리는 이유는 당연히 전 세계에서 미국의 발언권이 가장 강력하기 때문이고요. 전문가들은 미국에서 일본의 존재감이 이스라엘 다음 수준이라고 말합니다. 보통 각 나라의 지도자나 국무부 장관 자리에 누가 앉느냐에 따라 정책이 변동되기 때문에 대선을 앞두고 많은 관심과 로비가 오가게 되는데, 미국은 일본과 이스라엘에 한해서는 걱정하지 않는다고 하죠. 그만큼 일본과 친밀도가 높고 이미 양 국가가 긴밀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잊지
양심에서 만족하지 않는 듯 보입니다. 여전히 일본은 자국 대사관에서 리셉션, 만찬회 등을 열어서 공화당, 민주당, 언론, 싱크탱크 사람들을 두루 초대하여 일본에 대해 알리고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일에 여전히 열심을 보이는 것은 물론이고, 아직 일본에 대해 편견을 갖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35세 이전의 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미지 메이킹을 하기 위해 로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죠. 실제로 일본은 2020년에만 일본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 사람들을 양성하기 위해 7,800억을 전략적 대외 홍보 예산으로 사용했는데, 미국인들이 역사적 사건과 관계없이 전반적으로 일본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일본 문화를 차용한 제품이나 작품 등이 큰 인기를 끄는 것을 보면 전략적 대외 홍보의 결과가 매우 성공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일본 로비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한일 간 역사 문제가 왜 해결되지 않는가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네요. 동시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질문을 던지기도 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역사와 별개로 일본은 이렇게 치밀하게 로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도 뭔가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것이죠. 로비 예산만 1년에 1조 원이 넘는 나라 일본 로비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